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참 오래됐지만 아직까지도 이 속담처럼 쉽게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요.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에 한이 고드름처럼 달려서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사연을 몇 자 적어볼 테니 재밌게 들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에서 성장했어요. 아빠는 크게 사업을 하셨고 엄마는 가정주부로 집안의 중심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외동딸이라 두 분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중산층 가정에서 잘 성장해서 대학에 갈 무렵이었습니다. 평생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생전 처음으로 비극을 마주하게 됐어요. 엄마가 위암 말기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는데 치료를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암이 전이가 되어 작별을 준비해야 했답니다. 20살 성인이 되면서 엄마와 더 재밌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모든 기회가 닫히고 만 거죠. 슬픔으로 몇 개월 동안 누워있는 엄마의 아픈 모습을 보며 지내다가 곧 하늘로 보내드렸습니다. 저와 아빠는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엄마가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이성을 찾아서 일상을 보내게 됐습니다. 아빠는 다시 사업장으로, 저는 대학 생활을 하게 됐죠. 저희 부녀는 서로를 위로하고 내일을 응원하면서 웃으며 잘 지내려고 노력했는데 다른 한 사람이 큰 힘이 되죠. 마음이 2배는 더 좋아졌답니다. 아빠의 20년 지기 절친인 분인데 제가 유년 시절부터 삼촌하며 따랐던 분이 자주 찾아오셔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현아, 너 성인 되니까 너무 예뻐졌다. 내 아들이 중3이니까 4년만 기다렸다가 내 며느리 해주면 안 되겠냐? 삼촌, 제가 기다린다 해도 현호가 절 싫다고 할걸요? 걔가 눈이 얼마나 높은데요? 눈이 높으니까 다현이 너랑 결혼해야지. 난 네가 꼭 내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다. 20년지기 친구의 딸을 한 식구로 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삼촌, 농담 그만하시고 고기나 좀 드세요. 이거 아빠가 삼촌 때문에 준비하신 거예요. 요즘 많이 피곤하시다면서요? 정말? 성씨가, 나 부른 게 몸보신 시켜주려고 부른 거야? 이야, 이거 감동이다. 역시 친구밖에 없다. 삼촌은 늘 이렇게 사람을 기분 좋게 말씀해 주셨고 저희 부녀도 삼촌처럼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빠와 삼촌은 같은 일을 하는데 오너가 아빠고 삼촌이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사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고 이렇게 저희 집에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요즘 회사에서 네가 고생 많이 하는 거 안다, 호서봐. 계속 잘 좀 부탁하자. 나야 일개 직원인데 무슨 그런 말을 하냐. 그리고 내가 먹고 사는 게 다 성식이 네 덕분이야. 우리 애들 공부 가르치고 마누라한테 욕 안 먹고 생활비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호섭이 너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어서 좋다. 그래,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계속 화이팅하자. 자, 한 잔 받아. 여부가 있겠냐? 따라봐라, 친구야. 삼촌이 저희 집에 다녀가면 아빠와 제 에너지가 수직 상승해서 다음날 컨디션이 좋아지기도 했답니다. 삼촌은 계속 저희 아빠 밑에서 일을 열심히 하셔서 10년 뒤엔 상무님이 되셨어요.
낙하산으로 올린 게 아니라 삼촌의 직무 능력으로 올라가신 거였죠. 한편 저는 대학을 나와 아빠 밑이 아닌 다른 회사에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 밑에서 험하게 욕도 먹어보고 발전해보고 싶어서 5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답니다. 그 와중에 남자친구가 두어 번 바뀌었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저는 31살에 시집을 가겠다고 남자친구를 아빠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빠 깜짝 놀랐지? 내가 사귄다는 남친이야.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성격도 무지무지 착해. 순간 아빠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서 마음에 안 드시나 했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오해를 했어요. 그래? 인상이 참으로 좋네. 네 집 아들인지 우리 딸이 봉잡은 것 같구나. 아빠, 나 시집 보내줘. 결혼하고 싶어서 남친 데리고 온 거야. 결혼? 다연아, 결혼은 조금만 미루면 안 되겠냐? 무슨 이유가 있어서야? 설마 내 남친이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았던 거야? 아니, 이 친구는 엄청 마음에 들지. 과분한 사윗감이고. 다연아, 실은 이 아빠가 조금 아프다. 요즘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가봤더니? 왜? 심하게 안 좋은 거야? 그렇다고 하네. 인후암이란다. 수술하고 심하면 목에 구멍도 내야 한다고 하더라. 아무래도 이 아빠가 당장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으니 결혼은 조금만 미루면 안 될까? 그 충격적인 말을 듣고 저는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에겐 돌아가라고 하고 아빠를 부둥켜 안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아빠 암이라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빠처럼 건강 잘 챙기는 분이 어떻게 암에 걸려? 그러게 말이다. 아무래도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했던 게 문제가 된 모양이야. 그때 기관지가 망가져서 뒤늦게 큰 병이 찾아온 모양이다. 담배도 안 피우는 분이 어떻게 인후암에 걸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아빠, 병원에선 뭐래? 나을 수 있다고 하지? 그래, 다연아. 그만 울어. 아빤 널 두고 어디 안 간다. 그러니까 다 나을 때까지만 결혼을 기다려줘라. 지금 그깟 결혼이 문제야? 난 결혼 안 해. 아빠랑 평생 함께 살 거야. 어이구, 방금 전까진 시집 보내달라고 하던 녀석이 평생 같이 살자고? 다연아, 그만 울어. 이러다가 너 쓰러지겠어. 그날 저는 아빠의 염려대로 울다가 지쳐 잠들어 버렸고 다음날 오후까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제가 깨어나길 기다렸다가 함께 병원에 가려고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호섭이 삼촌이 손을 흔들며 기다리고 있더군요. 에이 친구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꼭 살려놓을 테니까 금신 걱정 따윈 버려라. 호섭아, 여긴 왜 왔어? 일도 바쁠 텐데 뭐하러 찾아온 거야? 아니 회사 대표님이 아픈데 일이 손에 잡히겠냐? 잔말 말고 내 차에 타라. 너 입원하는 거 보고 회사로 돌아갈 테니까. 고맙다. 아니 나한테 다연이 말고 소중한 사람은 호섭이 너밖에 없다. 자식, 그걸 이제 알았냐? 이제 그만 진지하고 웃으면서 가자고. 요즘은 암 같은 거 쉽게 치료한다니까 울상하지 마. 다행히 삼촌이 찾아와서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혼자 무섭고 떨리고 두려웠는데 삼촌이 제 손을 잡아주시며 아무 일 없을 거라 다독여 주시자 두근거리던 심장이 천천히 뛰기 시작했죠.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나가서 암 치료를 가장 잘한다고 소문난 대학병원에 가 입원 수속을 밟았고 환자복을 입은 아빠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늘 건강하고 저를 지켜줄 거라 믿었는데 환자복을 입으시니까 수척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받았던 사랑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마음으로 옆에서 간병을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삼촌이 병원에 나가시고 제가 아빠 옆에 꼭 붙어 있자 왜 안 가냐고 물으시더군요. 다연아, 너도 집에 가야지. 내일 출근하려면 쉬었다가 가야 할 거 아니냐. 아빠, 나 회사 그만두려고. 아빠가 이런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 뭐? 회사를 관둔다고? 아휴, 그럴 필요까지 없어. 다연아, 아빠 어떻게 안 되니까 제발 좀 네 생각을 해라. 아니야. 어차피 아빠 회사를 운영하려면 내가 들어가야 하지 않겠어? 이제 회사 관둘 때가 온 거야. 삼촌한테 일 배우는 시간을 제외하곤 여기 아빠 옆에만 있을래. 제가 아빠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하자 고맙다고 말씀하셨고 삼촌한테 많은 걸 배우고 훌륭한 후계자로 우뚝 서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에 3시간 정도 회사에 가서 삼촌한테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정은 어떠한지 배우고 공부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5, 6년 일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크게 어려워하지 않고 잘 배웠어요. 또 아빠의 유전자를 잘 물려받아서 그런지 어떻게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지도 머릿속으로 그려졌답니다. 얼마 뒤에 아빠가 수술을 받으셨고 항암 치료를 2차례 받으셨어요. 힘든 치료를 잘 버티셔서 3차 항암 치료 전까지는 집에서 쉬어도 좋다는 소견을 들었답니다. 아빠를 집으로 모셔갈 때도 호섭 삼촌이 차로 데려다 주셨고 생각도 못한 준비를 한 가지 해주셨습니다. 저희 3사람이 집 안에 들어가자 초인종이 울리며 한 여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다연아. 이분이 오늘부터 네 아버지 돌봐주실 간병인이다. 내 고향 후배인데 요양보호사를 오래 하기도 했고 암투병한 남편을 돌보기도 하셨단다. 아무래도 집에서 지내려면 간병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불렀어. 그 비용은 내가 다 지불했으니까 네 아버지 곁에서 간병하게 해드리자. 삼촌,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해 주셨어요? 저는 간병인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네가 회사 일도 해야 하고 앞으로 바빠질 수 있으니 간병인은 당연히 필요하지. 내 후배가 실력 있는 요양보호사니까 안심하고 맡겨드리자. 삼촌, 저야 너무 고맙죠. 근데 아빠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아빠, 간병인이 같이 있어도 안 불편하겠어? 당연히 네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는 것보다 간병인 두는 게 훨씬 낫지. 호섭이가 생각해줘서 부른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자. 호섭아, 고맙다. 아이, 고맙긴. 이 정도도 안 해주면 절친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쪽이 내 후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실력 있는 간병인이니까 널 편안하게 해줄 거야. 그래, 고맙다. 자식, 돈까지 대신 지불해줬다니까 눈물이 나려고 하네. 야, 임마. 내가 네 덕에 먹고 산다고 몇 번을 말하냐. 그 정도 돈은 아깝지 않아. 성식이 넌 이제부터 네 몸만 생각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네가 나랑 다현이를 동시에 도와주느라
수고가 많다. 수고는 무슨. 다현이가 이제 나보다 회사 일 더 잘하고 많이 알아. 젊은 피라 그런지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 꼭 너 젊었을 때랑 똑같은 것 같아. 자식, 좋겠다. 호섭 삼촌이 정말로 안에서나 밖에서나 큰 위로와 도움을 주셔서 저희 부녀에게 큰 힘과 용기가 채워졌습니다. 삼촌이 떠나고 간병인 이모님의 행동을 보니 정말 간병을 많이 해본 솜씨 같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건 극히 일부였습니다. 아빠가 느끼는 고통이 세졌다가 약해지길 반복했는데 거동을 못하실 때는 대소변까지 받아주셨어요. 저는 거기서 진짜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고 감사한 마음을 사례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모님, 이거 받으세요. 저희 아버지를 너무 잘 돌봐주셔서 항상 고맙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이미 호섭이 오빠한테 월급 받았어요. 그래도 제 성이니까 받아주세요. 아유, 안 됩니다. 제 철칙이에요. 월급 이외에 고맙다고 주시는 돈은 절대 받지 않아요. 아, 제가 실례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모님. 이모님은 씩 웃고 괜찮다며 다시는 사례 같은 걸 할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업을 배우고 익혔고 아빠도 간병인 이모님께 믿고 맡길 수 있어서 회사에서 8시간을 일했어요. 젊은 여자가 대표가 됐다고 우습게 보는 직원이 몇 명 보였는데 호섭 삼촌이 따로 불러서 된통 혼을 내주시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점점 대표로서의 인정을 받으며 회사 생활을 했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간병인 이모님이 제 저녁까지 차려주셨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밖에서 고생하고 왔을 테니 집밥이라도 맛있게 먹이고 싶다며 꼭 챙겨주셨답니다. 아빠도 그 집밥 덕분에 건강이 많이 회복하셨네요. 이모님, 역시 된장찌개는 이모님이 끓여주신 게 최고로 맛있어요. 왜 제가 하면 이런 맛이 안 날까요? 타연 씨가 별소리를 다 하네. 그냥 끓인 건데 뭐가 맛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매일 이런 밥을 먹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칭찬을 하고 기분 좋게 밥을 먹는데 식탁 밑으로 이모님과 아빠가 손을 잡는 걸 보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목격한 걸 눈치채고 놀라서 손을 뿌리치더군요. 아빠가 민망해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다연아, 그게 말이다. 나랑 영숙 씨가 정이 많이 들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로 발전했어. 아유, 타연 씨 미안해요. 제가 주제넘게 아버지를 넘봤어요. 미안해요. 두 분은 민망해하며 말씀하셨지만 아빠가 새로운 사람을 찾았다는 게 기뻤습니다. 미안하긴요. 이모님이 저희 아빠를 잘 돌봐주시는 데다 사랑까지 주시니까 제가 감사하죠. 그럼 두 분 애인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 맞다. 그리고 다연아, 내가 다음 항암 치료 받고 나서 이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려고 생각 중이야. 내 마지막 여자로 여기고 살고 싶구나. 재혼하겠다고? 아빠가 완치가 분명히 될 테니까 재혼도 괜찮겠네요. 축하해요. 저는 이모님이 워낙 좋은 분인 걸 알아서 재혼한다는 말씀에 바로 축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 뒤 3차 항암 치료를 받고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이모님이 옆에서 열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쁜 소식을 의사 선생님 입을 통해 전해 듣게 됐죠.
아빠의 암이 완치됐으니 퇴원해도 좋다고 말이죠. 그 말에 저와 이모님은 얼싸안고 병실을 신나게 돌았습니다. 타연 씨, 아버지가 다 나으셨대요. 아유, 정말 잘 됐어요. 아, 진짜 잘 됐어요. 우리 아빠가 암을 이겨내다니. 이게 다 이모님 덕분이에요. 아, 이제부턴 엄마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이, 제가 엄마 자격이 있을까요? 그냥 편하게 이모라고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아빠랑 재혼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이제부터는 엄마라고 부를게요, 엄마. 아유, 고마워요. 보잘것없는 나를 받아줘서 고마워요. 엄마, 이 좋은 날 울긴 왜 울어요? 그리고 딸내미한테 누가 존댓말을 하죠? 말 편하게 놓으세요. 아유, 천천히 놓을게요. 아무튼 고마워요, 타연 씨. 내가 성식 씨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도록 할게요. 이모님은 그날부터 제 엄마가 돼주셨고 아빠께는 아내가 돼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세 사람은 계속해서 한 집에 살게 됐습니다. 아빠와 새엄마는 취미로 등산도 하시고 공원에 비치된 운동기구를 하러 자주 나가셨고 산에 가서 쑥도 캐와서 직접 떡을 만드시기도 했답니다. 엄마, 이게 다 쑥이에요? 어디서 이렇게 많이 캐오신 거예요? 그거 나만 아는 곳이라 비밀인데 그 사람들이 안 다니는 산속이라 말로 설명하긴 어려워. 네 아버지 약초 캐오면서 같이 캐온 거다. 이야, 그럼 오늘은 쑥국을 먹는 건가요? 저 쑥 엄청 좋아해서 쑥킬러라는 별명도 있어요. 아유, 그거 잘 됐네. 그럼 앞으로도 산에 자주 가서 이것저것 캐오도록 하마. 내일은 사람들이 모르는 고사리 밭에 갈 거다. 사 먹는 것보다 100배는 맛있으니 기대하라고. 새엄마는 전 남편이 투병 중일 때 산에서 약초를 캐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주 잘 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아빠는 새엄마와 산에서 캐온 약초를 다려 드시면서 건강이 금세 좋아졌습니다. 진짜 제가 혼자 모셨더라면 이렇게까지 절대 못했을 거예요. 몇 개월 동안 두 분은 신혼부부 같은 모습을 보이며 제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예상치 못한 큰 문제가 생겼어요. 회사 공장에서 직원 한 명이 기계 결함으로 큰 사고를 당했는데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저희 회사에 경찰, 검사, 노동청 등등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조사를 했는데 제가 멘탈이 심하게 털려서 겁이 나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호섭이 삼촌이 나서줘서 기계 결함이 아니라 직원의 실수로 사고가 난 것을 밝혔고 유가족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뉴스 기사에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까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잘못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했는데 삼촌이 힘을 써줘서 잘 해결하게 됐죠. 숨진 직원분에게 죄송하지만 아빠의 사업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섭이 삼촌이 이번 일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이 성식아, 네가 내 둘도 없는 절친이고 다현이가 어여쁜 조카인 건 분명하다. 근데 말이야, 다현이를 회사 대표 자리에 앉히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인다. 만약 내가 없었다면 회사 문 닫게 됐을 거다. 이번 사고에 들러붙은 검사가 독종 중에 독종이었다고. 호섭아, 네가 고생이 많았다. 정말 고마워. 근데 회사 대표를 내 딸이 아니면 누가 맡겠어?
보다시피 난 은퇴해서 요양하면서 살잖아.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다현이가 제대로 준비가 될 때까지 내가 회사를 이끌었으면 좋겠어. 성식아, 내가 우리 회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줄 알지? 다현이가 회사 날려먹는 건 절대 볼 수 없으니까 몇 년만이라도 내가 대표 자리에 앉게 해주게나. 내가 은퇴할 나이가 되면 그때 다현이에게 물려주면 되지 않겠나?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직원의 사고로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고 일을 해결하긴커녕 만만한 회사 대표라는 소문이 나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호섭이 삼촌의 말씀이 100번 맞았습니다. 아빠는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지더니 넉나간 저를 보시고는 호섭이 삼촌에게 잠시 회사 대표 자리를 넘기기로 하셨습니다. 호섭아, 내가 자네 믿는 건 잘 알 거야. 은퇴하는 날까지 잘 지켜주게. 걱정하지 마. 2배로 더 성장시키고 은퇴할 테니까. 내가 서류는 다 챙겨왔으니까 명의를 나에게 넘긴다는 사인만 하면 돼. 그래. 잘 좀 부탁해, 호섭아. 아빠는 명의 이전 서류에 사인을 하시며 호섭 삼촌이 은퇴할 때까지 대표 자리를 내어줬습니다. 추가로 은퇴하게 되면 제 명의로 바꿔준다는 각서를 작성했어요. 자, 각서 썼으니 날 믿을 수 있겠지? 다현아, 내가 회사를 탐내는 게 아니라 네가 아직 깜냥이 안 돼서 내가 임시로 대표직을 맡은 거니 서운해 말거라. 네, 삼촌. 죄송해요. 이번 일로 크게 실망하셨죠?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호섭 삼촌이 대표직을 맡게 되셨고 저는 이사 자리에 앉아 일을 더 배우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사고가 난 이후로 직원들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이건 역시 삼촌이 일일이 해결해 주시려고 무던히 노력하셨습니다. 보너스도 챙겨주고 소문내지 말아달라고 부탁까지 하셨죠. 그런 모습을 보며 제가 아직 회사의 수장이 되려면 멀었구나 생각하며 마음을 단단히 하고 성장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더 큰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이 평일 낮에 등산을 갔는데 아빠가 산에서 무언가를 잘못 드시고 호흡곤란이 와서 앰뷸런스에 실려간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와 호섭 삼촌은 함께 병원 응급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빠는 숨을 거두고 하얀 천으로 얼굴까지 다 가리고 있었어요. 아빠, 안 돼! 이렇게 황망하게 가시면 안 돼! 아유, 다현아, 미안하다. 이 엄마가 송이버섯인 줄 알고 그걸 드시라고 했는데 독버섯이었던 모양이야. 이게 다 내 탓이다. 죽을 죄를 지었다. 뭐라고요? 독버섯? 왜 그런 걸 아빠한테 권했어요? 우리 아빠 살려내요. 제가 이성을 잃고 새엄마한테 대들자 호섭 삼촌이 저를 안아주시며 흥분을 가라앉히라고 하셨습니다. 다현아, 이건 네 엄마 잘못이 아니야. 네 아빠한테 약초를 캐다 다려준 거 모르냐? 이번에도 당연히 좋은 건 줄 알고 그런 거야. 네 엄마가 실수를 했다고. 실수로 아빠가 돌아가셨잖아요. 이건 용서 못해요. 이거 놓으세요. 저는 새엄마를 탓하며 계속 발광했습니다. 그러자 새엄마는 저에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었답니다. 미안한 건 물론이고 당신도 아빠를 따라가겠다며 오열했습니다. 다현아, 미안해. 내가 네 아버지를 저렇게 만들었다. 난 살 가치가 없는 년이야. 나도 따라갈 테니 용서하지 말거라.
그렇게 사과하더니 벌떡 일어나 병원 밖으로 달려나가더군요. 도로에 막무가내로 뛰어들어서 진짜 위험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빠의 죽음을 본 것도 모자라 새엄마까지 잃을까봐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몸이 굳어버려서 도로까진 나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순간 호섭 삼촌이 달려가서 새엄마를 구했습니다. 그제야 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아빠를 영안실에 보내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새엄마한테 사과했습니다. 제가 충격이 커서 그랬으니 이해해달라고 했죠.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넋이 나가서 사흘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랐어요. 저는 아빠와 살던 집으로 돌아갔고 새엄마는 원룸을 구해 나가셨습니다. 제가 새엄마의 얼굴을 보면 분노할 것 같으니 피해 있으라고 해서 떠난 거죠. 한 달이 넘도록 집에서 울기만 하고 밖으로 한 번도 나가지 않았어요. 정신이 쉽게 차려지지 않았죠. 그런데 전화 한 통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회사 직원 중 친했던 부하 직원에게 연락이 왔는데 호섭 삼촌이 회사를 매각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더니 이미 회사 주인도 바뀌었고 직원들도 다 잘려나갔다고 하더군요. 아빠가 고생해서 쌓아 올린 회사가 하루아침에 남의 것으로 되었다고 하니 너무 놀라서 호섭 삼촌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삼촌 집에는 저희 새엄마가 계시더군요. 삼촌, 엄마? 두 분이 왜... 새엄마의 옷차림을 보니 편한 추리닝 차림이었고 그 집에서 사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너야말로 여긴 왜 찾아온 거냐? 삼촌한테 물어볼 말이 있어서요. 근데 엄마,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 나 호섭이 오빠랑 재혼했다. 네? 재혼이요? 지금 저한테 농담하세요? 농담은 무슨... 내가 그렇게 실없는 사람으로 보였냐?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아빠의 절친과 재혼을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야, 네 아빠를 내가 죽였냐? 주는 대로 다 받아먹은 네 아빠 잘못으로 저 세상 간 거 아니야? 그리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거 아니니? 난 재혼하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는 거야? 엄마, 이런 분이셨어요? 우리 아빠를 그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엄마는 혀를 차고 등을 돌렸고 삼촌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연아, 그만해라. 네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내가 이 사람을 위로해 주다가 여기까지 온 거다. 어이가 없지만 대충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매각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삼촌이 저희 아빠 회사를 팔아 넘겼어요? 내가 팔았다. 그리고 네 아버지 회사가 아니라 내 회사지. 명의가 내 것이니까. 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삼촌 멋대로 왜 아빠 회사를 팔아요? 회사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정리했다. 그리고 네 아빠만의 회사가 아니라 나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내 회사기도 하다. 여하튼 회사를 매각하든 말든 대표자인 내 마음이야. 아, 이거였어요? 저한테 대표 자리 빼앗아간 이유가 나중에 팔아먹고 입 닦으려고 한 짓이냐고요? 나랑 아빠는 누구보다 삼촌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 기집애가 오냐오냐 해줬더니 내 머리 위에서 놀려고 하네. 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사람이야.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될 거 없으니까 입 닥치고 꺼져! 아빠 돌아가시고 두 사람이 나란히 배신한 걸 보니 피가 거꾸로 솟네요. 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아이씨구, 아주 꼴값을 떠네. 야,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그따위 소리를 하냐? 너는 금수저를 물고 나온 멍청한 계집일 뿐이야.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럼 한번 붙어봐요. 두 사람 부셔버릴 거예요. 우리 아빠가 하늘에서 원통하지 않도록 벌받게 해줄 거라고요. 삼촌은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며 저를 쫓아내더군요. 새엄마는 저에게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자기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런저런 자문을 받았는데 삼촌에게 회사를 판 돈을 돌려받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회사를 물려주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해도 이미 회사를 매각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하려면 진흙탕 싸움을 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진흙탕이든 똥통이든 끝까지 굴러서 이기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문자 한 통을 받게 됐는데 아빠의 사망보험금이 새엄마가 수령했다는 알림이 왔답니다. 전화를 걸어 물어봤더니 아빠가 보험금 수혜자를 새엄마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아빠의 모든 것을 두 사람이 다 빼앗아 가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여러 변호사를 만나러 다니며 제 상황을 전하고 의심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하나같이 해결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답니다. 두 사람을 개박살 내주고 싶어 안달이 났는데 삼촌 카톡 프로필 사진에 새엄마와 둘이 여행 간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걸 보니 분통이 터져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삼촌 집에 찾아갔습니다. 현관 초인종을 울렸더니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 문고리를 잡아당겼더니 스르륵 문이 열렸어요. 도어락이 없는 열쇠로 문을 여는 장치였는데 아무래도 문을 잠그지 않고 어딜 나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올 때까지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가 분노의 쌍욕과 셋 다 저 세상을 가든지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심호흡을 하고 긴장을 풀고 있는데 집안에 누가 있는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방에 귀를 가져다 대니 호섭이 삼촌과 새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은 방 안에서 그 짓을 하고 있더군요. 아이 오빠, 돈방석에 앉아서 그런지 기분이 너무 좋다. 아이 영수가, 이제 우리 둘은 떨어지지 않고 살 수 있어. 네가 성식이 그놈이랑 같이 살 때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 줄 아니? 나도 힘들었어. 사랑하는 오빠를 두고 다른 남자랑 잠자는 거 역겹고 오바이트가 쏠리는 일이었다고. 그래도 우리 작전이 성공했잖아. 아유 그래. 오래 걸리긴 했지만 성공은 했네. 나는 성식이 그놈이 암투병 중에 돼질 줄 알았는데 완치가 됐다고 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니까. 네가 평생 성식이 아내로 살까봐 겁이 났다고. 아니 오빠는 날 못 믿어? 내가 오빠를 두고 다른 놈이랑 산다고 생각했던 거야? 아유 아무튼 오빠는 나밖에 모르는 바보야. 하하 맞아. 난 영숙이밖에 모르는 바보지. 내가 그놈 저 세상으로 보내려고 등산하면서 이것저것 약초 먹이다가 마지막에 독버섯을 먹였잖아. 밑밥을 깔아놨더니 형사들도 고의가 아닌 실수로 독버섯을 먹고 사망한 걸로 결론 내렸잖아. 아유 내가 생각해도 난 참 똑똑해. 안 그래?
당연하지. 그런 버섯은 어디서 구해가지고 감쪽같이 속이고 먹인 거야? 그거 구하는 게 좀 어려웠어. 한 방에 보낼 만한 아주 센 버섯을 구하려고 산을 수십 군데 다녔다니까. 아무튼 내가 저 세상으로 보내버리고 보험금까지 받아 챙겼으니 고생한 보람이 있어. 아유, 그래. 영숙이 네가 똑똑하고 현명하게 아주 일 처리를 잘했지. 수고 많았다. 오빠도 고생했잖아. 그 회사 직원 돼지게 하려고 기계를 일부러 고장냈잖아. 아니, 고장이 아니라 설계해놨다고 했었나? 그거? 내가 기계를 능숙하게 잘 다루니까 사람 하나 골로 보내는 건 일도 아니야. 다연이 이 기집애를 대표 자리에 앉혔을 때 얼마나 빡치던지. 회사를 내가 먹고 말겠다는 생각만 했다니까. 그래서 업무하다가 사람 하나 되져서 나가니 난리가 났고, 다연이 그 기집애는 아무것도 못하고 등신처럼 벌벌 떨기만 했잖아. 그래서 내 이 인맥과 뒷돈으로 잠잠하게 만들어버리고 회사를 먹어 삼킨 거지. 내가 이 생각을 더 빨리 했더라면 성식이 그놈은 벌써 망하고 없었을 텐데 말이야. 진작 좀 직원 하나 보내버리고 망하게 할 걸 그랬어.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오빠랑 내가 챙긴 돈이 100억이 넘어. 이 돈이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다고. 그래, 우리 영숙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 오빠랑 펑펑 돈 쓰면서 재밌게 살자. 두 년놈이 침대에서 그 짓을 하며 나눈 대화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빠를 고의로 돌아가시게 만든 것과 회사 직원을 사고로 둔갑해서 돌아가시게 하고 회사를 삼키고 보험금을 삼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새엄마가 충격에 휩싸여 도로에 뛰어들었던 건 역시 생쇼를 한 것이랍니다. 아빠와 제가 가장 많이 믿고 의지하던 두 사람이 뒤에서는 이렇게 무서운 짓을 꾸몄다고 하니 분노가 배로 커졌습니다. 저는 모든 걸 알아차리고 두 년놈을 가만두지 않기로 결심하며 전화 한 통을 하고 거실에 있던 장기판을 집어들고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호섭이 놈의 머리통을 갈겨버리고 영숙이 년의 등짝을 찍어버렸답니다. 그러자 두 년놈이 괴성을 지르며 저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이 기집애가 남의 집에 막 들어와서 뭐하는 짓이야? 호섭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내가 그동안 삼촌이라고 부른 게 부끄럽다. 회사 직원을 희생양으로 사고를 냈다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라고 할 수 있어? 뭐야, 인연이 다 들었나 보네. 야, 너 어디까지 들었어? 싹 다 들었다. 니들 둘이 애인 사이였고 우리 아빠 재산 노리고 간병인으로 들이고 재혼까지 하고 독버섯 일부러 먹여 돌아가시게 한 거 다 들었다고? 저는 장기판으로 둘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영숙이 년이 큰일 났다면서 저를 처리하자고 말하더군요. 아이 오빠, 인연이 다 들어버렸어. 그냥 돌려버리면 안 돼. 여기서 끝장내줘야 한다고. 나도 알아. 그런데 이 기집애를 어떻게 보내버리지? 그냥 조져버려. 저기 운석 보이지? 저걸로 한 방에 보내버려. 지금 우리가 막고 있으니까 정당 방위로 끝날 거야. 운석? 저게 있었지. 저거 성식이가 사준 선물인데 그놈 선물로 딸내미를 처리하게 생겼네. 이거 참 운명 같구만. 호섭이 놈이 무거운 돌덩이를 들더니 저에게 던졌는데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장기판으로 면상을 날려버리고 영숙이 년도 사정없이 찍어버렸답니다. 두 년놈은 앓는 소리를 내며 네 발로 기어 도망가려는데 제가 그냥 보내줄 리 없겠죠.
거실에 있는 물건들을 잡히는 대로 두 년놈에게 집어던져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그중 골프 세트가 있어서 골프채 하나를 꺼내 두 사람의 궁둥이의 매운맛을 확실히 보여줬어요. 이 사악한 년놈들아! 니들은 오늘부로 인생 종쳤다. 너희들 대화를 모두 녹음했거든. 이걸로 아빠와 직원의 사건을 수면 위로 올려서 평생 깜빵에서 썩게 해주겠어. 아유, 다현아, 이러지 마라. 아이, 삼촌한테 뭔가 오해한 모양인데. 난 회사를 매각하고 너와 재산을 나눌 생각이었다. 지난번엔 내가 예민해서 화를 낸 거라고. 그리고 직원이 그렇게 된 건 사고가 맞고, 네 아버지는 영숙이 년이 혼자 저지른 일이야. 호섭이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영숙이만 나쁜 년이라고 하더군요. 이에 영숙이 년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다현아, 내가 미쳤니? 내 딸의 아빠를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아까 들은 말은 그냥 헛소리야. 내가 너희 아빠를 잃은 다음부턴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한 말이라고. 그런데 호섭이 이 자식은 진짜 사악한 놈이야. 내가 지 애인인데 가스라이팅해서 간병인으로 심어두더니 네 아버지를 유혹해서 혼인신고하라고 시킨 놈이야. 다현아, 과정은 좀 문제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난 성식 씨를 진심으로 다해 사랑했어. 너 내가 어떻게 간병한지 알잖아. 그러니까 이 엄마가 하는 말 믿어라. 여기서 나쁜 인간은 호섭이 이 자식뿐이라고. 둘이 서로 살아남겠다고 아주 지랄을 했습니다. 저는 어이없어 실소가 터져 나왔고 다시 골프채를 꽉 잡고 스윙을 날렸답니다. 두 년놈의 궁둥이를 불타오르게 만들었죠. 이 짐승들아! 니들의 이득을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사람 둘을 해쳤는데 서로 살겠다고 거짓말을 해? 니들은 똑같은 사탄이야.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것들이라고! 다현아, 이 삼촌이 잘못했다. 이제 그만 멈춰라. 네가 원하는 만큼, 아니, 회사 매각한 돈 다 줄 테니까 제발 신고하지 말아다오. 내가 너랑 성식이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알잖아. 다현아, 이 엄마야말로 얼마나 잘했니? 네 아버지가 암으로 죽어가는 걸 살려놨잖아. 따지고 보면 내가 한번 살려줬으니 독버섯으로 보냈다고 해도 쌤쌤 아니냐? 다현아, 우리 남은 인생 모녀로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러니까 신고하려거든. 이 쓰레기 같은 놈만 신고해라. 난 네 엄마로 살고 싶다고. 끝까지 살아보겠다고 발가벗은 채 네 발로 기며 애원하는데 진짜 눈뜨고 봐주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멍청한 것들. 아까 니들 하는 대화 녹음해서 사고 담당했던 형사한테 보내줬거든. 지금쯤 공장에서 사고로 위장한 거 밝혀내려 한 팀이 가 있고 다른 팀은 너희들 잡으러 오고 있거든? 뭐야, 다현이 너 삼촌을 신고한 거냐? 에이, 젠장. 근데 영장 없이 체포 못할걸? 게다가 증거가 없으니까 잡아가기 쉽지 않을 거야.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형사들도 이미 사건 조사를 하고 있었다더라. 니들이 한 짓이 수상해서 증거 찾으러 다녔대. 내가 보여준 니들 음성이 증거로 확실하다면서 긴급 체포하러 온다고 했다고. 아니 오빠, 우리 어떡해?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얼른 튀어야 해. 아유, 그래야겠다. 우리 지금 알몸인데. 에이, 모르겠다. 일단 튀어. 두 년놈은 발가벗은 채로 현관 밖으로 뛰쳐나가더군요.
저는 골프채를 들고 뒤를 따라 달렸는데 도망치는 것들이 어찌나 빠르던지 현관 밖을 나와 보니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향해 달려갔는데 이미 형사들이 도착해서 두 년놈을 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놔! 난 죄 없어! 친구한테 회사 임기받고 팔아버린 게 무슨 죄야! 난 기계를 조작하지 않았어! 그 직원은 사고로 그렇게 된 거라고! 나야말로 죄가 없어! 독버섯인지 아닌지 모르고 먹으라고 준 것뿐이야! 억지로 먹이지 않았다고! 당신들 지금 실수하는 거야? 하지만 형사들은 한 귀로 흘리더니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그러자 두 년놈은 질질 짜면서 부탁을 하더군요. 아유 아저씨, 저 옷 좀 입고 나오게 해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여잔데 이러고 어떻게 나갑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 어이없어 웃음이 튀어나왔습니다. 진짜 가지가지한다. 옷 벗고 있는 게 부끄럽냐? 니들이 한 짓은 부끄럽지 않고? 이년아 그만 좀 해. 어차피 체포돼서 인생 종치게 생겼는데 그 정도도 요구 못하냐? 아이고 나쁜 년.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무사할 것 같아? 내가 다시 나오면 니년 찾아갈 거야. 어떡하지? 형사님들 말로는 평생 감옥에서 썩을 거래. 특히 영숙이 니녀는 암 환자를 가지고 논 사이코패스라고 확신하고 있더라. 너 청송교도소로 가게 될 거래. 거기 가면 너보다 더한 사이코들이 많다더라. 친구들 많이 사귀고 벽에 똥칠할 때까지 개고생하면서 살아봐라. 한때 새엄마였던 영숙이녀는 침을 질질 흘리며 끌려갔고 호섭이 놈도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형사들에게 잠깐 멈춰달라고 하더군요. 야 이다연, 너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평생 증오한 성식이도 보내버렸으니 니년도 언젠가 끝장내 주겠어.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라. 뭐래? 교도소에서 절대 못 나온다니까. 당신이 한 짓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인식이 안 돼? 내가 녹음한 음성을 니놈 자식들한테 다 보내줄게. 네가 낳은 자식들에게 원망 받으면서 살아봐. 안 돼! 내 자식들은 건들지 마! 누가 건든대? 그냥 사실을 알려주겠다는 거야. 어차피 뉴스로 뜰 건데 미리 알려주면 재밌잖아. 과연 니들 앞날이 어떻게 될지 직접 확인해봐. 형사님들, 얼른 끌고 가세요. 두 년놈은 그렇게 질질 끌려서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건 조사를 하던 형사들은 공장의 기계 조작을 전문가로부터 조언받아 실험해서 증거 자료로 첨부했고 독버섯을 구하러 다니던 영숙이년의 행보를 CCTV를 털어서 확인했답니다. 제가 증거로 넘긴 음성까지 해서 완벽히 유죄 판결을 받았고 교도소에서 다시는 세상의 빛을 보러 나올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아빠의 모든 재산과 보험금을 돌려받고 회사 직원의 유가족을 찾아가 사과를 드리고 보상금으로 10억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안치된 납골 땅을 찾아가 이제 모든 걸 밝히고 죄인들에게 복수했으니 편히 눈 감으시라고 말씀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할 일로 아빠의 회사를 다시 되찾기로 했습니다. 회사를 매입한 대표에게 저희 아빠와 제가 당한 사건을 전하며 원래 자리로 되돌리고 싶다고 부탁드렸죠. 다행히 인간적인 분이라서 회사를 저에게 넘기셔서 아빠의 유산을 지킬 수 있게 됐네요.
이후 잘려나갔던 회사 직원들을 다시 채용해서 아빠의 뒤를 잇게 됐죠. 또 한동안 미뤄왔었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빠가 암에 걸려 기한 없이 기다려준 그이에게 제가 먼저 청혼을 해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됐네요. 사연을 쓰는 지금 세월이 1년 지났는데 저는 얼마 전 친정아빠를 무척 닮은 아들을 출산했어요. 아기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생각하다가 아빠의 이름을 그대로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부를 때면 항상 아빠 생각이 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그쳐야겠네요. 저 같은 사람이 다신 이 땅에 없길 바라봅니다. 남을 함부로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다 못해 갈기갈기 찢긴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